일단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상품을 클릭하시면 개인 상품 전체 보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17개의 대출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의 저자 부의 사다리 곽중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를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소하게 경험했던 투자 경험, 그 다음에 저의 사례들을 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재테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의 지식과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실례가 안 되신다면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 자산 규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자산 규모는 사실 이게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8억에서 최근에 보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냥 깔끔하게 40억 정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그런 월급쟁이 직장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40억 정도면 진짜 상당한 부를 일구셨거든요. 혹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주식 투자라든가 암호화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실천을 했었는데 제 적성이 안 맞았는지 잘 수익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투자는 했었지만 조금 실패를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조금 집중을 해서 자산을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금 현재 4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비중은 과거에는 한 부동산 비중이 한 90%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금융자산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해서 한 거의 한 60%, 한 65% 정도까지 조금 다운을 시키고 다른 이제 주식이라든가 금융자산 쪽으로 조금 배분을 하려고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본다면은 부동산 자산이 한 60%에서 65%, 나머지가 한 금융자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식도 좀 투자를 하셨었고 암호화폐 쪽도 좀 손을 대셨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성과가 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부가 증가한 그런 속도, 기간 이런 것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하고 현재까지 왔을 때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확실히 그 암호화폐 시장이 막 화랑 2017년도 그때 한번 1차 급등장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렇다 할 좀 재미는 못 받고 대신에 부동산으로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산의 크기를 키우려면 시세 차익형 투자가 먼저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돈을 모아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투자처 당연히 부동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종잣돈을 좀 의미 있는 돈이 좀 모였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라고 하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의미 있는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시작은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 투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분양권 투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지만 무주택자라고 하면 충분히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청약도 괜찮고 아니면은 분양권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 분양권 매매로 좀 투자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을 일구셨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분양권 매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가 좀 규제를 해서 그 전매 제한이 좀
있는 분양권들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전매 제한이 없는 거래가 되는 분양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매가 되는 분양권을 조금 입주하기 전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칠 때 되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등기를 치고 뭐 전세를 맞춰서 세팅을 한다라든가 이게 좀 전략적으로 좀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은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비싸야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좀 분양권이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 아파트를 고르는 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서울 내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프리미엄 많이 있겠죠.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뭐 인천 쪽이나 경기 쪽에서도 조금은 외곽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방으로 가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도권 안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심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아서 조금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분양권을 조금 선점해서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뭐 입주가 될 때가 되면 보통은 분양권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약간 기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기간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 투자,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주식은 사실 뭐 10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좀 담화가 너무 크지 않냐. 대략적으로 이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투자 자금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보통은 이제 분양가의 한 10%? 많으면 한 1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집값이 그런 제가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하면 계약금 정도의 좀 프리미엄 일부를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한 1년 정도에서 종잣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뭐 추가적으로 내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1,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자금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그 레버리지 효과가 뚜렷한 그런 투자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 자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입주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이제 시행사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이제 감당이 되고 만약에 입주할 때가 되면 보통은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집값에 근접해서 이제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억짜리 집에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입주할 때 필요한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크다는 것 자체는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크지만 반대로 본다면은 그만큼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이런 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그 인구 규모가 좀 소도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만이 이상인 도시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 광역시급 이런 도시들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인구가 있는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몰리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약간 주의해야 될 부동산 투자처 4가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체계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될 부동산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기획부동산 중에 땅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가격이 비싸니까 뭐 한 10억짜리 땅을 시행사에서 한 100개로 쪼개서 파는 거죠. 100개로 팔면은 10억짜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들을
다 같이 움직여야지 어떤 매매라든가 매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용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소액이지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형 호텔 부동산이 있어요. 네네. 수익형 호텔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영종도 같은 섬 같은데 호텔을 분양을 하는데 시행사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을 합니다. 네. 이거를 분양할 때 10%를 우리가 월세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보증서까지 준다고 해요. 그런데 타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입주할 때가 되면 그 시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보증서가 있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좀 나쁜 부동산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책에서 좋은 대출 활용하기라는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효율적으로 잘 끌어다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좋은 대출 받는 팁, 좋은 대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주택기금공사 사이트에서 한번 설명을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일단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상품을 클릭하시면 개인 상품 전체 보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17개의 대출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연 대출 금리가 1.2%예요. 진짜 싸네요. 지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저렴하죠. 또 최대 1억 원까지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출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리적인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연 1.5%에서 2.1% 정도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재산가액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내가 가진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세대주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되신다라고 하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출이 바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출 조건을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1순위로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출을 고려하시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출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사실 뭐 1억이나 7천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이 정도 받고 나머지는 뭐 일반 은행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식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후순위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힘들 거고, 만약에 좀 모자르다라고 하면 신용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신용대출? 그렇다면은 신용대출까지 내가 받은 상태에서 총 내는 내가 이자가 얼마냐, 그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집을 뭐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과감한 내지는 뭐 좋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적으로 전세 아니면 월세 네.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과연 전세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월세가 유리할까요? 일단 전세하고 월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있다. 네. 돈을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고 투자금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월세를 살면서 내가 깔고 앉은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돈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종잣돈이 없다. 네네. 만약에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전세를 저금리로 받아서 살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 월세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목적이라고 하면 월세를 살면서 내가 가진 그 보증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세를 살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내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권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종잣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과감하게 그렇게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투자 기회 비용적인 관점에서는 잘한 거겠네요. 잘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는 걸 모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1억 원 만들기.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런 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자님 입장에서는 자, 1억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좀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을지 모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플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종잣돈을 모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적금을 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적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지역 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그 1금융권은 아닌 약간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부 쪽도 아닌 거의 금융권에 있는 상품 중에 그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5% 6%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적금으로 종잣돈을 먼저 모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1억까지 한 번에 이걸 다 적금으로 모은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의미 있는 종잣돈 3천에서 한 4천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2년, 3년을 모으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적금을 들면서 고금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불리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양권, 최소한 아파트 그 가격이 한 10%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한 3, 4천 정도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약간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1억을 만드는 게 더 이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년을 그렇게 해서 하나를 투자했다. 그럼 2년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채가 아니고 두 채가 되고 3년째면 뭐 세 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산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하나씩 이제 최대한 돈을 보내야 그 자산들이 올랐을 때 나중에 나한테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권 투자할 때 얼마 정도 모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투자했을 때 그때 집가격이 한 3억 한 5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0%. 어느 지역의 집가격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한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일단 해서 엑시트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러 군데를 같이 투자를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등기를 치면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그 가격 오른 분을 뒤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집 담보로. 그 가격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집이 8억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가격 자체가 4억이라는 게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집을 후치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게 사실 투자하셨을 그 기간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잘 좋게 형성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고를 때 너무 조금 앞으로 수요가 좀 떨어질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뭐 규제 때문에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한다라고 하면 네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단기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네. 상대적으로 그 등기를 치는 전략보다는 네. 등기를 치기 전 이제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허벌판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가 될까? 아니면 뭐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면서 조경도 이쁘게 꾸며지고 주변도 이제 개발이 되면 이 집이 이 동네도 이제 살기 좋게 되는구나 라는 시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분양권 가격의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엑시트를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30대 직장인 네. 중에서 뭐 사실 저희도 뭐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82.3%가 재테크를 한다고 해요. 네. 잡코리아 통계를 따르면 그만큼 지금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정작 부를 이룬 사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네. 사실 뭐 나와가지고 뭐 물론 오늘도 좀 모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사실 여전히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 많은데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에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의외가 대기업에 또 네. 다니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연봉도 분명히 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하고 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네네. 그래서 뭐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적으로는 그렇게 막 공핍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좀 부득이하게 와이프가 좀 아프게 되면서 네. 병가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병가를 쓰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간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육아휴직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일을 안 하고 저도 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네. 그 월급이 나올 때는 그런 월급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크게 못 느꼈는데 회사를 안 나가게 되니까 원래 벌던 소득이 한 7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월 소득이 둘이 네네. 벌어서. 네네. 근데 아무것도 버는 게 없으니까 육아휴직급여 정도 수준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갈 게 있는데 갑자기 줄어도 버리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게 회사를 다님으로써 월급을 받는다는 건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아니면 혹시라도 회사를 잘리게 되었을 때라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번쩍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사를 복귀한 뒤부터는 좀 재테크 공부에 좀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책부터 읽었습니다. 책? 네, 네네. 책을 뭐 한두 권씩 읽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재테크 관련 책을 한 50권 정도를 한 번에 샀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산 이유가 네.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한 개씩 읽어가지고는 네. 실제로 네. 이게 의지가 떨어진다. 책을 적어도 이제 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네. 독서 강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책을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교 졸업하고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자극을 받고는 네네네. 책을 한 번에 사니까 그 책값이 아까워서라도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네, 100만 원인데 사실 1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뭐 50권 정도를 사서 한 6개월 정도를 읽는다라고 하면 뭐 6개월로 분할을 하면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뭐 자신의 네. 어떤 개인적인 친구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뭐 어떤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좀 줄이고 돈을 줄이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그럼 여태까지 재테크 서적을 한 얼만큼 네.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읽은 거로 하면 한 250권 정도는 250권 읽은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책을 사실 읽는데 네. 뭐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적어도 한 권 읽는데 그래도 한 며칠 정도 걸리잖아요. 네. 일주일이라고 계산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네. 책을 읽으신 건데 네. 약간 읽으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도가 텄다. 네. 좋은 재테크 책 고르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재테크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책들이 네네.
그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목차만 봐도 이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는 한 50%는 이제 아는 내용이고 50%는 이 저자만의 특별한 인사이트라든가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어라. 많이 팔린 책,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은 사실 검증이 된 책이고 그렇게 오래된 책들의 이론이 그 뒤에 있는 재테크 서적에 다 그 이론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재테크의 기본서를 많이 읽으면 그 뒤에 있는 책들은 원리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시장에서 검증이 된 그런 책 중심으로 읽는 것이 뭔가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쪽도 읽으셨고 일반적인 재테크 서적도 읽으셨고 혹시 주식 쪽 관련 서적도 읽으셨나요? 주식 관련된 책은 이제 뭐 워런 버핏 관련된 뭐 주주 서한 뭐 이런 책들을 읽긴 했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읽었다라기보다도 마인드? 약간 돈의 흐름이라든지 뭐 그 단단한 마인드? 그런 대가들의 책들을 보면 그 자신만의 원칙이라든가 마인드가 좀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인드를 잡는데 그런 대가들의 책들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주식 투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돈의 가치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서적을 많이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약간 좀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섣불리 잘 몰라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할 만한 서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부동산 서적이라고 해서 투자 서적부터 읽기보다는 한 4권 정도를 일반적인 재테크 기본서를 추천을 드리면 EBS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EBS 자본주의? EBS 그 방송국에서도 뭐 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 뭐 신용 창조라든가 돈은 빚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돈의 흐름, 자본주의의 흐름을 읽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책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저는 가끔씩 한번 봐요. 그 이유가 과거에 초보일 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는 거하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나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이상의 것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부면이 나오는데 투자자, 뭐 사업가, 뭐 직장인, 뭐 여러 가지 4개의 4부면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 처음 읽었을 때는 나는 이제 투자자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투자자 측면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비즈니스가 같이 들어가야 투자를 더 잘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시야의 확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먼저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부의 추월 차선.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 온라인 사업 집중하는 그런 부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단순히 그 대출만 받는 게 레버리지가 아니고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레버리지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레버리지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기 때문에 이 한 4권의 책을 정독을 한 2번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재테크 마인드를 깨우치는 데는 좀 가장 좀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부동산 기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책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그런 재테크의 가장 기초적인 돈의 속성이라든지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약간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관점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먼저 읽고 어느 정도 기본이 탄탄해졌다라고 하면 부동산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부의 규제라든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뭐 한 3년 전, 4년 전에 책을 읽으면 지금하고는 좀 투자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실전 투자를 들어가기 전이라면 출시된 지 한 1년 된 책, 1년이 안 된 책을 네네. 좀 다량으로 구매해서 다양하게 읽어보는 걸 오히려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책뿐만 아니라 스터디도 좀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스터디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유료 강의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는 스터디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같이 그 스터디원들과 임장도 가고 그다음 만나서 모임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거를 공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실제로 사실 책만 읽어서는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스터디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누적해서 한 2-3개 정도 계속 운영도 하고 있고. 2-3개나 운영을 하세요? 운영은 제가 하는 거는 1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네네. 참여하는 게 한 2-3개 정도. 네.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거의 뭐 퇴근 주말에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약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확실히 좀 그 정보의 그런 정보랑 많잖아요. 예. 그럼 비대칭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힘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근데 물론 이제 이 스터디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거나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실패 사례도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부동산 뭔가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약간 실패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소득보다 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인데 이게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렇죠. 잘 사용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떤 정부가 최근에 규제를 하면서 은행에서 약정을 하는데 주택을 구매하면 안 되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주택을 구매를 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독촉을 하는구나. 당장 갚으라고. 언제까지가 아니라? 네, 언제까지가 아니고 이게 그 기간이 제가 기억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제가 기억했을 때 한 2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2억 원이 넘는 돈을 10일 안에 안 갚으면 특약유배자로 등재가 되고 신용불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와, 센데?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신용불량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도 이제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나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게 그때 제가 무섭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게 받을 때는 참 쉬워요. 근데 이렇게 어떤 약정이라든가 규정을 잘 모르고 활용을 하면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오면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갚느라고 정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거? 그래서 뭐 있는 거를 뭐 다 땡기고 뭐 또 빌리러 다니고 뭐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갚기는 했는데 그때 한번 좀 뼈저리게 느꼈죠.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확실히 좀 대출을 받을 때 그런 것들도 특약이라든지 잘 읽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잘 읽어보고 사인을 하는 거는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대출을 할 때 서류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은행원 분들이 설명은 해주지만 뭐 거의 사인하는 게 제 체감상 한 100번 이상은 사인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서를 할 때 쓰는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확인서처럼 A4 용지로 따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면 제약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통은 A4 용지로 따로 확인을 받는데 그러면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면서 이거는 하나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내가 받은 대출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를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어떤 이런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한 40억 정도의 부를 읽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스터디도 거의 2-3개 정도 계속해서 하시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 적당히 이제 뭐 약간 즐기면서 파이어적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부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네. 이미 부자가 된 상태에서 네. 더 많이 한다. 네. 부자들이 네. 보면은 이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경험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떤 시점이 왔다라고 해서 그걸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네. 자기를 이제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내가 부자가 된 게 네. 벼락부자가 됐다.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네네. 내가 원래 소득이 없고 큰 자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한 50억의 돈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일을 안 하고 논다거나 어떤 흥청망청 쓴다든가 어떤 뭐 투자에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한 번에 큰 돈을 번 분들이 나중에 말로가 별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근차근 돈을 모은 분들은 오히려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이게 쉽게 읽어진 네. 것이 아니라는 걸 네.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네. 분들 많긴 한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공부는 하는 거다. 좋은 네. 말씀 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나름 큰 부를 일구셨는데 네. 이 부를 일구는 과정에서 나만의 뭔가 투자 원칙 네. 이 부분은 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 있는 투자를 먼저 지향을 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안전마진을 봅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서 그 뭐 분양권이든 네. 어떤 아파트 갭 투자든 네. 어떤 뭐 상업용 물건이든 투자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당장 샀을 때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냐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에 형성됐다 그러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싸게 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돈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시세가 5억인데 이게 한 6억이 갈 거니까 내가 5억 5천에 사겠다. 네네네. 이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고 지금 현재 싸게 사거나 네네. 아니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만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가치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렴한 거 실제로 저렴한 거 네네. 그거 위주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싸게 사는 게 네.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네. 기타 여러 재테크 자산 여기에 다 같이 적용되는 네. 그런 약간 좀 국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위기가 네네. 왔을 때 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배포하고 공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 네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돈을 크게 번 분들은 어떤 IMF 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선점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배팅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약간 준비된 자가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작가님 모시고 네.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제 또 40억 자산을 일궜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 특히나 이제 분양권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고 네.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지언정 또 잘 찾아보면은 싸게 또 접근할 만한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나와주신 저자님 작성하신 그런 책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부의 사다리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중현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